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만남을 갖자고 요청한 건 매우 훌륭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의 실질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을 한 뒤 떠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중요 내용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 공개 안 된 회담 결과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이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의 대응 조치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일본의 일방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며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벌입니다. 당국은 급식과 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자들을 활용해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막판 협상도 제안했습니다. 홍콩에선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 22주년이었던 어제도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국회 격인 입법회 건물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해산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신 만족감을 드러내며 북미 협상 낙건론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이번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며 김 위원장이 내년에 방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보도됐던 이번 만남을 갖자고 요청한 것은 매우 훌륭했다.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백악관에 돌아온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전날 백악관 도착 직후엔 판문점 방문 영상을 올리고 사흘간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회동 성사를 연일 자찬하며 북핵 문제 해결 낙관론을 편 겁니다. CNN 방송은 이번 판문점 행위,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정당성을 국제 무대에 확인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2020년 대선 이전 핵협상 타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선거 전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즉각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멋진 회동을 가졌고 김 위원장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머지않아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며 양측 실무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판문점을 떠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화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안 된 회담의 결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사실상 3차 북미 회담이 돼버린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판문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할 말이 생각난 듯 취재진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부분은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이 긴밀한 대화를 나눈 시간은 40초 정도. 북미 정상회담 직후라 회담의 결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두 정상의 대화 속에 있었고 함께 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집에 배석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에어포스 원 안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북미회담의 결과가 2, 3주 뒤 실무 협상을 벌인다는 것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한 귓속말 속에도 이번 회담에 중요한 성과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하면서 JSA에서 남북 간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아 남북한으로 간 트럼프 미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양복 차림에 자유로웠던 그의 행보는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줄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북미 정상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갔지만 JSA 자유왕래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남북 유엔사 간 JSA 공동 근무 수칙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비 인원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만 남기는 등 긴장이 완화되고 CCTV도 남북 양측이 모두 공유한 것에 비하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북측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9.19 군사 합의의 어떤 후속 이행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JSA 방문으로 JSA 남북 자유왕래가 현실화되면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나머지 9.19 군사 합의 이행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연이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결과를 얻기보다 자신을 위한 사진 찍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군 김정은을 거듭 국제무대에 띄워주고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G20 정상회의를 공동 성명으로 마무리한 아베 일본 총리.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표현에 강력히 반대한 미국을 배려해 자유와 공정과 무차별이라는 단어로 오사카 G20을 규정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이렇게 언급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재료 등을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것. 일본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공정 등의 세계 핵심 재료를 한국에 수출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당장 4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재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합니다. 제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믿을 만한 국가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 이들 나라의 고성능 전자, 통신 물품을 수출할 때 행정 편의를 봐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 만큼 기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이번 경제 제재는 보복 조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차관이 어제 서울 도련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서 이번 조치가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아울러 이번 조치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간업계는 당혹감 속에서도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오전부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공개 경제관계 장관협의체인 녹실회의에 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합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수급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목한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재고화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업체가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애플도 타격을 입게 돼 미국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업체가 감산에 돌입하면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신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신문서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8도로 선선함이 감돌지만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고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 31도, 춘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에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말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고요. 이후 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가 세부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정부 질문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명에 이르는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 거부로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인 채택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안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질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로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또 민간인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망신을 주고 마치 일부의 황색 언론들에서 한 것과 같은 각종 의혹을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와 검찰 내에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모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의 무혐의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검찰 권력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정말 같이 또 골프도 쳤고 변호사도 소개해줬다 그러고 민주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부분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부인 주관 미술전시회의 대기업 협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남편의 지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상당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다 윤석열 후보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다. 결국 여야는 공방 끝에 윤모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과 부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최대 5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인 채택 단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예정대로 오는 8일에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특위위원장 교체를 합의한 것을 놓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구정물을 마시지는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한 것은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이를 원래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양보해야 한다면서 이해찬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5당 대표 모임인 초월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으로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과연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해 비하 발언을 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나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장애 집회에서 문바 달창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인터넷상의 표현을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6교 인근에서 도로를 보수하던 트럭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위에 서 있던 근로자 41살 양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 동안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애지중지 기르던 길고양이가 처참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마을에 사는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CCTV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고양이를 발견하자 다가갑니다. 한동안 지켜보더니 갑자기 고양이 뒷다리를 잡고 벽을 향해 패대기 칩니다. 끔찍한 행동은 수차례 반복됩니다. 새벽에 그거를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마치 저는 매트리스를 먼지 터는 것처럼 바닥에 패대기를 6회 내지 7회를 쳤습니다. 고양이 집 주변의 핏자국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고양이는 사건 현장 바로 옆 풀숲에 무참히 훼손된 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였지만 2년 넘게 애지중지하며 먹이도 주고 돌봐줬던 최모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시큼수로 다 알고 있어요. 캐파워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보금자리 모든 간식 및 모든 것을 제공하고. 건물 CCTV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최 씨는 사건 다음 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눈앞에서 고양이 가방을 들고 지나간 겁니다. 당사자는 동네 주민인 51살 김모 씨. 어처구니 없게도 범행 이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에서 개인 분양으로 한 1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새끼 고양이를 2만 원에 입양해 온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평소에도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고. 동네 주민들은 김 씨의 수상한 행동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도 묵직한 봉지를 인근 개울가에 버리는 걸 동네 주민이 목격했는데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봉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도 많이 살고 여성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울릉이나 이런 쪽에. 근데 저희 주민 입장으로서 너무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고.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동물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기회와 연관이 되게 된다면 폭행을 넘어서는 잔혹한 상해 범죄를 넘어서는 범죄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연구 결과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먼저 핥히어 홧김에 죽였다며 개울가 사체는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한 경찰은 고양이를 최 씨의 소유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재물 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먹인 뒤 강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경기도와 손을 잡고 첨단 업종을 육성하겠다며 화성 바이오밸리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에 6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 곳곳이 금이 가거나 이음부가 깨져 있는 등 하자투성이었습니다. 먼저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바이오밸리. 지난 2016년과 17년 준공전에 촬영한 관로 영상입니다. 구멍난 오수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여기저기 훼손된 관로 아래엔 물길마저 생겼습니다. 콘크리트 우수관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이음부는 쩍 벌어지다 못해 깨져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 생긴 금은 끝간대를 모르고 이어집니다. 하자 점검에서 온통 불량이 발견된 겁니다. 크랙이 진짜 저도 그렇게 있는지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있고 침입수가 많은 상태고 찢어진 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거든요. 시공사는 한화건설, 실제 관로 설치는 협력업체가 맡았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4월 조건부 준공 인가를 내줬습니다. 일단 기반 시설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건설이 보수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이거 다 20kg를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검증하진 않아요. 근데 운영을 해봐야 얘네가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하나건설은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화건설이 결함을 모두 보수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엉터리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금간 곳에 붓으로 시멘트를 살짝 바르기만 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한화 측은 관로하자를 해결했다며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처리 부분을 다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부분에서 이음부나 하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수를 다 했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관로조사 업체와 함께 내부를 촬영했더니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오수관 틈으로 물이 드나들면서 토사가 밀려나 이미 일부 구간은 치마로 인한 높낮이 변화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우수관의 이음부와 접합 불량, 크랙도 여전했습니다. 접합부 이격된 길이 많아요. 근데 보수는 했다고 올해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 왔거든요. 자기들은 보수했다고 그랬지만 실적으로는 이격 이런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보수 안 된 게 보이거든요. 제대로 보수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충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멘트를 이렇게 붙이를 해줬죠. 그 화장한다고 보면 돼요. 보수한 것처럼 보이니까. 관을 잇는 이음부 보수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면 그 상태로 이제 제출을 못하니까 잘라내기만 하죠. 원래는 안 보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수한 탓에 문제는 계속됐고 YTN이 최근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도 추가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크랙이 가 있거나 해서 그쪽으로 물이 밖으로 새다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하자 보수를 끝냈다던 한화 측은 입주 기업이 사용하다 문제가 생겨 추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박유천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부녀에 대해 오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폐렴 진단을 받아서 재판부 허가를 얻어 지난달 27일부터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7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면서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직접 고용에 난색을 보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위에 천막과 플래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선 겁니다. 수납원들은 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수납 업무를 맡긴 첫날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른 겁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6,500여 명 가운데 1,400명은 이를 거부하고 본사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도 고용 보장이 확실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고용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회사로 수납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보내겠다라는 해고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자회사는 저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본사 사장이 자회사 대표를 맡기로 했고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80%를 넘어선 하이패스 사용률과 자동 수납 체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주 용역사에서 받던 임금의 30%를 인상을 해주겠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도로공사는 또 농성 비참여자들과 퇴직자 등이 요금 징수를 맡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요금소 이용엔 큰 불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서 내일부터 5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으로 기본급을 6.24% 인상해 줄 것과 다른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년 만에 첫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의 쟁의 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쟁의 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4차 조정회의는 오는 5일 오전 9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정노조는 인력 충원과 완전한 주 5일제 근무를 요청하면서 노조 출범 이후 첫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우정본부 측은 예산이 없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자로 무기계약직 사원 14,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6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이번 발령으로 홈플러스는 전체 임직원 2만 3천여 명 가운데 99%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45만 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 여성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낙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6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서서히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낙폭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맞벌이 부부들 고민이 가장 크시죠. 이런 가정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이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오후 시간, 아이들이 아파트 관리 건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놀며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립니다.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뛰어놀 놀이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집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기다려서 있어요. 지금은 돌봄센터에서 가니까 좋아요.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전문 강사가 돌봐주는 이곳이 딱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맞벌이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돌봄을 오면서부터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굉장히 가고 싶다고 하고.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관리 건물이나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을 아이 돌봄센터로 활용합니다.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동원하는 셈인데 오는 2022년까지 46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와 또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염출해서 그걸 피드백해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용인 씨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주연 배우 톰 홀랜드가 개봉에 앞서 국내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마블 시리즈의 한 자락을 마감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아이언맨의 빈자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홍보차 세 번째로 한국을 찾은 스파이더맨 역의 톰 홀랜드.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화에서처럼 장난기 넘치는 소년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행사장 조명을 꺼달라고 한 뒤 오히려 국내 취재진을 촬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언맨 역을 맡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부담감을 느꼈다며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I mean, I could never replace Robert. You know, he did an incredible thing, and I would say created the most iconic cinematic character of all time. Obviously, his absence it's a big one, and it was quite daunting going into making a film like this without him, because I've always made these films with him. 그렇다 보니 다정한 이웃이었던 스파이더맨은 이번엔 전 세계를 구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만큼 더 매력적인 히어로라는 게 홀랜드의 분석입니다. And he's not the perfect superhero,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him so lovable, is that he's relatable. No one in our world is perfect. It's just not possible, and I think he represents everyone in that way. 함께 내한한 배우 제이크 질렌할은 봉준호 감독과의 우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공식 내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출연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He's just a kind man, also generally, and I called him up and asked him if he would recommend a place to have dinner for me and Tom, and he did. He emailed me back, and we had dinner there last night at the restaurant that he recommended. 앞서 이번 영화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라는 관례를 깨고 화요일인 오늘 개봉을 택하며 연칙 개봉 논란으로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세 번째 국면을 마무리 짓는 작품인 만큼 최종 흥행 성적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변성빈 감독의 단편 영화 손과 날개가 제14회 텔아비브 국제 성소수자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 단편 경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지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변성빈 감독은 이 영화는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슈를 다룬 영화라며 세계 10대 성소수자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텔아비브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국내 미술 경매시장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미술시장 분석 사이트 아트프라이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9.8% 줄어든 8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매시장 상반기 거래액은 지난 2015년 627억 원에서 지난해 1,030억 원으로 그동안 계속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안내책이나 여행 에세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서 한 달 살기 등 신세대의 취향 변화에 맞춘 책들도 인기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서점. 여행 서적 코너에 발길이 이어집니다. 휴가철에 가고 싶은 나라의 여행 정보책이나 여행지에서 가볍게 읽을 에세이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지금 교토 여행을 혼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제가 힐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지금 서점을 방문했고요. 지난해 한 대형 서점의 판매 자료를 보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관련 서적이 월 평균치보다 최대 15% 이상 팔리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서점과 출판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여름철 기획 코너를 전진 배치하고 인기 에세이를 바캉스 에디션으로 새 단장에 내놓는 등 휴가철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이른바 나홀로 여행이나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여행 등 최근 유행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 일상이어서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거나 한 달 살기 등에 관련된 도서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휴가철을 앞두고 15년 동안 세계 곳곳을 혼자 여행한 호주 작가의 책에서 10달간 자전거로 남미를 돈 이야기 등 이색 여행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이었던 어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박희청 기자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국회 격인 입법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금속 펜스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깬 시위대는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입법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을 점거한 시위대는 스프레이로 벽에 걸린 홍콩 자치정부 상징물을 훼손하고 구호를 썼습니다. 연단에는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 내걸렸고 역대 행정장관 초상화가 훼손됐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there will be a violent crackdown. 당국의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3시간 뒤 경찰이 입법회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충돌을 피해 입법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체류액을 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1시간쯤 지난 뒤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go on for a real long t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withdraw the bill completely and does not express or have any actual plan to rebuil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regime. 평화로웠던 시위가 입법회 점거 등과 같이 과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에 역공의 빈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백두산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트럭 2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6명이 목숨을 잃고 38명이 다쳤습니다.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사고 관광버스가 그제 오후 4시 40분쯤 네이멍구 아얼산시 부근 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먼저 충돌한 트럭 2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결국 서방국들과 핵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습니다. 이란은 조만간 우라늄 농도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 독립원소의 양이 205kg으로 약 2kg 정도 저장 한도를 넘겼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찰단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2016년 1월부터 3년여간 지켜온 핵합의상 의무를 처음으로 어기게 됐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측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번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며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حالا تا الان نه تنها اروپایی‌ها اصل تعهداتشون رو انجام ندادن بلکه حتی مقدمه اجرای تعهداتشون بعد از حدود 14 ماه تازه داره.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 5월 8일 전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60일이 지난 오는 6일 안으로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단계 조처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수준의 상향을 뜻합니다. 이란은 아직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 3.67%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역시 이번에 핵합의를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성사된 핵합의의 존립이 4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598억 원어치의 주식을 5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약 85%를 이들 재단에 기부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며 이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버핏이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그동안 지난 2006년 기준 보유 지분의 약 45%를 기부해왔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총 340억 달러, 약 39조 2,87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조만간 상호 방문을 위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 평등과 존중의 기초 위에서 경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확전을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중국과 일본 증시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2% 오른 3,044.9영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의 니케이 225 지수도 2.13% 오른 21,729.97로 마감됐습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에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서울이 30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 선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속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오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릅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걷히고 전국에서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일부 지역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현재 서울이 22.3도, 대구 23.6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30도, 춘천은 32도, 강릉과 대구 31도, 전주,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륙 지역의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고요. 장마 전선은 수요일쯤에 제주 지역에 영향을 주겠지만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